안녕하세요. 언론원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이제 슈퍼볼 60에 대한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언론원 NFL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슈퍼볼까지 간 이후에 패배하고 리뷰를 하는 게 처음이라 이게 타격이 생각보다 꽤 있네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뉴잉글랜드가 이미 좀 암흑기에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한동안 뭐 슈퍼볼은 고사하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 슈퍼볼까지 오면서 또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아쉽게 준우승에 또 머무르고 말았던 패트리어츠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아침부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 녹화를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아무튼 슈퍼볼 60에 대한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스코어 29대 13으로 시애틀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슈퍼볼 60의 주인공이 됐는데 이제 시간을 좀 돌이켜보면 11년 전에 슈퍼볼 49에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게 런더볼이라고 이제 소위 얘기를 하는 그 플레이 때문에 슈퍼볼 우승컵을 넘겨주고 난 이후에 정말 긴 기간 동안 칼을 갈아왔고 참 묘하게도 그 이후 처음 올라온 슈퍼볼 무대에서 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만나서 승리를 했습니다. 음. 이번 슈퍼볼에서 시애틀에게 뭐 여러 가지 승리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뭐 첫 번째를 꼽자면 역시나 이제 수비진의 공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정규리그 기준으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했었던 이 패트리어츠의 오펜스를 상대로 이 3쿼터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뭐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6개의 색, 그다음에 3개의 턴오버를 유도를 하면서 왜 이번 슈퍼볼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2010년대 리전 오브 붐에 비견되는 뭐 다크사이드라는 이제 별칭과 함께 이런 이제 강력한 수비가 조명을 받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 큰 무대에서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제 시애틀 시옥스가 29득점을 했으니까 뭐 공격이 굉장히 잘한 것 같은 스코어긴 하지만 공격은 사실 나쁘지 않았다의 느낌이 좀 가까웠던 것 같고 실제로 수비가 많은 턴오버를 만들어내고 특히 이제 드레이크 메이를 상대로 6개 색을 기록하면서 수비 쪽에서 압살했던 게 승리 요인이었다. 이게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공격의 셋업을 도와줬고 특히나 이제 픽식스도 나왔었으니까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서도 득점에 대한 기여가 많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애틀이 이제 5개의 필드골과 2개의 터치다운을 합쳐서 이제 29득점을 한 건데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제 픽식스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드레이크 메이의 펌블을 유도해 내면서 상대 진영 37야드 지점, 그러니까 공격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필드 포지션에서 출발했던 드라이브에서 또 하나의 터치다운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정말 실제 점수 결과에서도 수비진의 기여가 상당했음을 좀 알 수 있고 시애틀 수비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애틀 시옥스 수비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런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잘 막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쪽에서도 런 공격 자체를 시도를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그 드레이크 메이 같은 경우에 패스를 43번 시도를 했었는데 페이트리어츠의 런 시도 자체는 13번에 그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런이 원활하지 않아서 뭐 드레이크 메이의 패스 위주로 이제 경기를 좀 끌고 갔던 뭐 그런 부분도 좀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 라몬드레 스티븐슨과 트레비언 핸더슨이 뭐 평균 3.2야드 이렇게밖에 가질 못했고 특히나 그나마도 이제 후반전 들어오면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플레이들이 어, 전진 야드를 조금 만들어내는 느낌은 있긴 했습니다만 인테리어 쪽으로 뚫고 들어간 러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효율이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거의 전진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음, 오히려 이제 야드를 후퇴하는 장면들도 꽤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드레이크 메이가 패스가 좀 강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한 이제 경기 흐름 속에서 이 코너백, 데본 위더스푼의 어떤 기습적인 블리츠가 어떤 시애틀의 승부수로 좀 적중을 하면서 시애틀 수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 시애틀이 이날 경기를 굉장히 좀 수비 쪽에서 준비가 잘 돼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올 시즌에 시애틀 시옥스가 32개 팀 중에 거의 최저였거든요. 블리츠 사용 비율이.
근데 특히 전반에 굉장히 많은 블리츠를 갖고 가면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공격 자체를 좀 당황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시애틀 시옥스의 수비 쪽에서 특히 강력한 이 인테리어에 위치한 두 명이잖아요. 보통 이제 인테리어 선수들 하면 에런 도나드처럼 뭐 센터나 가드 선수를 옆으로 제치고 쿼터백을 직진으로 잡으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이날 시애틀 시옥스의 인테리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잡으러 들어온다기보다는 그 좀 조여 들어온다라는 느낌이죠. 앞에 라인맨을 밀고 들어가면서 드레이크 메이가 그 사이사이로 빠져나갈 공간을 일단 주지 않은 채로 메이를 조여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수비를 좀 준비해 왔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선수, 블리츠 패키지로 이 갑자기 닥터라는 선수, 이런 선수들에게 둘러싸이면서 드래그 메이가 뛸 상황 자체를 좀 많이 만들어주지 않았던 부분도 꽤나 시애틀 시옥스가 준비를 잘 해왔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경기에서는 이제 팀마다 이렇게 좀 비장의 무기를 뭐 종종 준비해오는 팀들이 있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시애틀이 이날 또 그런 사례를 잘 보여준 것 같고,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임기응변적인 대처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공격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 위더스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날 이제 총 7번의 블리츠에 참여를 했는데, 뭐한 번은 이제 페널티로 플레이 자체가 무효되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블리츠 시도들에서 굉장히 좀 유효한 결과들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음, 몇 가지 장면만 살펴보면 1쿼터 중반 이제 서드다운 상황에서 블라인드 사이드를 공략을 하면서 드레이크 메이를 이제 바쁘게 만들었고 결국 이제 공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펀트가 나왔고 1쿼터 4분여를 남겨둔 또 한 번의 서드다운에서도 이때는 이제 중앙을 뚫고 들어가서 그대로 색을 성공을 했고 이제 음, 4쿼터에는 이제 상대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제 픽식스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 위더스푼의 스트립색 펌블이 나오면서 그거를 시애틀 동료가 이어받아서 이제 엔드존까지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슈퍼볼 MVP 자체는 러닝백 케니스 워커가 받기는 했습니다만 데본 위더스푼도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는 현지 언론들의 평가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위더스푼 뿐만 아니라 뭐 이맨월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앞서 이제 인테리어 라인을 얘기를 했었지만, 이날 또 하나는 그 니켈 패키지가 거의 기본이잖아요. 시애틀 시옥스 수비는. 라인베커 두 명 쓰고 이제 니켈 패키지를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수비인데, 이날은 다임 패키지의 비율도 꽤나 높았었거든요. 그런 상대의 맞춤 전략을 좀 잘 갖고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패치 공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무난한 준비를 해왔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제 시어틀 시옥스의 수비가 강력하니까 뭘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너무 이제 바닐라 오펜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찬이 풋볼 김인찬 해설위원이랑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좀 아는 맛 같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애틀 시옥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무난한 공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날 공격 자체가 좀 밋밋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음, 일종의 좀 체급차가 느껴지는 뭐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약간의 이제 온몸 비틀기성, 약간의 뭐 도박적인 플레이라던가, 뭐 트릭 플레이라던가, 뭐 좀 다양한 변화를 주어가면서, 뭐 약간의 리스크를 지더라도 좀 그런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조차 좀 느껴지지 않아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 프리뷰 때 이제 러싱이 좀 잘 안 통하더라도 러싱 섞어야 되고, 특히 이제 박스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 아웃런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반에는 이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 들어오면서 후반 초반에 이제 그런 플레이들이 여러 차례 좀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경기 전반적으로 러싱 자체를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았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패스의 비중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시애틀 시옥스 수비 입장에서는 막아내기가 좀 원활하지 않았나. 특히나 이제 패스하는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도 오히려 이제 오라인이 약하기 때문에 짤짤이 패스로 좀 끊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경기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롱볼을 준비를 하다 보면 오라인들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그 포켓 안에서 던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짤짤이 패스를 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색을 좀 많이 얻어맞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이 뉴잉글랜드가 계속해서 이제 펀트만 하다 보니까 어, 한 3쿼터쯤이었나요? 이 뉴잉글랜드의 퍼스트 다운 개수보다 펀트 시도 횟수가 더 많았다라는 이제 하단 자막이 나올 정도로 뉴잉글랜드의 공격이 전체적으로 이제 잘 풀리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이제 리시버들이 좀 쉬운 패스를 잡아주지 못한 장면들도 여러 번 나오면서 드레이크 메이를 좀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경기를 보면서 이제 오라인 전체적인 오버홀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물론 이제 왼쪽 두 명의 그 태클 가드가 루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긴 하지만 사실 NFL 무대에서 정말 뭐 S급 선수들이 들어오면 첫 시즌부터 활약하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윌 캠벨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랩 태클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내년 시즌에 윌 캠벨이 더 좋아지겠죠. 시즌 중에 이제 무릎 내측 부인대 부상도 있었고 뭐 다음 시즌 조금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랩 태클을 맡길 자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인테리어나 라이트 태클로 돌리고 새로 랩 태클을 좀 데려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드레이크 메이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글쎄요, 이제 앞서 너무 뒷볼을 노리다가 좀 상대 압박을 견디질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리시버와 약속된 장소로 100% 공이 배달된다는 느낌은 좀 덜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이전 경기에 비해서. 사실 이 메이가 패스 정확도가 굉장히 강점인 선수였는데, 이날은, 물론 이제 드랍이 되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패스가 연결되더라도 리시버에게 아주 편안한 포지션으로 가는 패스가 이제 정규 시즌 대비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메이도 이번 플레이오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경험이 되어서 다음 시즌에 또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된다면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날 경기 전에 어깨 쪽에 주사를 맞고 드레이크 메이가 경기를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이제 일종의 진통제를 맞고 경기를 뛴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이제 100% 원활하진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이제 수술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 뭐 수술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다음 시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시애틀의 공격적으로 좀 관점을 옮겨가 보면 사실 이제 시애틀 수비가 뉴잉글랜드 공격을 압살했다는 이제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시애틀 공격은 패트리어츠 수비를 상대로 잘 버텼다는 평가를 좀 간단하게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만 들으면 뭐 공격이 너무 한 거 없이 그냥 뭐 버스를 타서 우승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AFC 컨퍼런스의 플레이오프 과정을 쭉 지켜봐 오신 팬분들이라면 강력한 패트리어츠의 수비를 상대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아주 잘한 일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날 넘버원 리시버 잭슨 스미스 인지그바가 저 이제 지난주에 프리뷰를 하면서 줄 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줄 것도 안 줬어요. 음, JSN 상대로 4번의 캐치 27야드로 막아냈었거든요. 특히나 JSN에게 향했던 패스가 10개였던 걸 감안을 하면 10개 중에 4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다. 얼마나 타이트한 수비를 보여줬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고 그럼에도 시애틀 시옥스의 공격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었던 건 슈퍼볼 MVP 케네스 워커 덕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워커가 이날 이제 27번의 러싱 시도에 135 러싱 야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의 캐치에 26 리시빙 야드까지 더해주면서
이날 양팀 스킬 플레이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야드를 전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크 사보넷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2인분 몫을 다 워커 혼자서 해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워커가 경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다놀드도 상대적으로 이제 편안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가 있었어요. 60번의 슈퍼볼이 있었죠. 이번 대회가 이제 60번째 슈퍼볼이었는데 그 중에 러닝백이 MVP를 받은 게 8번째입니다. 적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 슈퍼볼에서 러닝백이 MVP를 받았던 게 1997 시즌에 덴버에서 뛰었던 터렐 데이비스거든요. 그러니까 28년 만에 러닝백이 MVP가 됐다는 것. 최근 미식축구의 흐름을 보면 러닝백의 중요도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패스헤비로 이제 리그가 흘러가게 되면서 리시버나 이제 쿼터백의 어떤 패스 공격 쪽의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이고, 어, 그에 비례해서 이제 러닝백의 중요도가 좀 낮아진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러닝백의 MVP를 받았다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만큼 다른 선수보다 케네스 워커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샘 다놀드 이야기를 해보면 패트리어츠 상대로 이제 커리어 첫 번째 승리를 이 슈퍼볼이라는 무대에서 거두게 됐다. 뭐 이런 이제 기록도 있고 스탯으로만 보면 사실 패스 성공률 50%에 202 패싱 야드, 터치다운 1개.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인상적인 숫자는 아니라고 봐야겠어요. 근데 하지만 음. 이 포켓이 뚫리면서 색 또는 이제 턴오버를 내줄 것 같은 상황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태클을 피해서 공을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최소한의 전진이라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일종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경기였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경기 내내 턴오버도 없었고, 색도 딱 1개만 허용하면서 경기를 마쳤다는 것 자체에서 좀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날 샘 다놀드가 위기 상황에서 상대 이 수비가 들어오는 걸 뭐 한 스텝 밟아서 피해내고 이후에 패스로 연결을 하는 뭐 그런 식의 장면들도 꽤나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놀드가 확실히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그 2018 드래프트 1라운드 동기 5명 중에 가장 먼저 슈퍼볼 우승을 가져가게 됐다라는 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슈퍼볼 프리뷰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5명 중에 샘 다놀드가 가장 먼저 슈퍼볼에 오고 우승을 하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는 자격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다놀드가 성장을 했던 그런 어떤 서사들을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다놀드의 승리 인터뷰 때도 방송 자막으로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다놀드가 5개 팀을 옮겨 다닌 뒤에 슈퍼볼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쿼터백이다라는 이제 음, CG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록이 어떤 다놀드의 NFL 커리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한 팀의 확고한 주전이 되면 사실 이적을 이렇게까지 자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음. 쿼터백 중심으로 모든 팀의 공격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쿼터백은 좀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려는 이제 성향이 강하죠. 네, 근데 다놀드가 2018년에 데뷔를 해서 올해가 8년 차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애틀이 벌써 5번째 팀이었다는 거는 그만큼 다놀드가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음. 한때 이제 백업 쿼터백까지 밀려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2024년 이제 바이킹스 이적을 계기로 이제 꽃이 좀 피기 시작했던 다놀드가 2025 시즌 시애틀에 넘어와서 슈퍼볼 우승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최근에 이제 NFL을 보셨던 분들께는 굉장히 좀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츠의 수비 얘기 쪽으로 좀 넘어가면
패치 수비는 본인들이 해줄 거 다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턴오버가 저만큼 나왔는데 3쿼터까지 투 포제션으로 상대를 묶어뒀던 거는 이건 수비의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크리스티안 곤잘레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날 크리스티안 곤잘레스가 22번의 커버리지 스냅에서 2번의 타겟이 됐었고 2개 결정적인 패스 차단 그리고 이제 단 1야드도 허용하지 않는 빡빡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날 뭐 페이트리어츠의 어떤 저조한 경기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페이트리어츠 관련된 얘기들은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슈퍼볼 끝나고 나서. 근데 그럼에도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와,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진짜 탐나더라. 진짜 너무 잘하더라.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날 경기를 통해서 리그 탑3 코너백으로 좀 올라섰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전부터 저는 굉장히 좋은 코너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인정할 만한 탑3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지금 뭐 패트릭 설텐 그리고 이제 뭐 데릭 스팅리 주니어 이 두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뛰어난 활약 보여줬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을 올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외에도 전체적으로 뉴잉글랜드의 세컨더리 선수들이 이 JSN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7야드로 막아냈다는 거는 참 이날의 이제 패배와는 별개로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결국 케네스 워커를 좀 막지 못했던 거는 좀 아쉬웠다고 해야겠죠. 네, 뭐 워커를 막지 못했던 부분도 아쉬운 포인트였지만 전 개인적으로 앞서 이제 다놀드가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도 오라인 공략 자체가 좀 잘 안 됐다라는 생각도 분명 갖고 있거든요. 어, 뭐 인테리어 쪽에서 뭐 큰형님 세 명이 단단하게 지켜주는 그런 장면들도 많았습니다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엣지가 좀 너무 조용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보강을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에 대한 리뷰는 좀 마치면 될 것 같고, 뭐 두 팀의 어떤 오프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다루고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이 션 맥베이, 마이크 톰린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젊은 이 38세의 나이에 우승을 차지한 감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사실이긴 했습니다만, 우승의 기쁨이 이제 가시고 나면 또 다가올 시즌에 대한 고민은 또 생길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팀의 공격을 지휘를 했었던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클린트 쿠비악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감독으로 떠나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새로운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영입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 인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볼 MVP를 받았던 러닝백 케네스 워커도 지금 FA가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그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을 때 이제 FA로 풀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팀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도 이제 어쨌든 정상의 자리를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의 시애틀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오프 시즌을 또 바쁘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페이트리츠 같은 경우에는 저거 슈퍼볼까지 올라와서 패배를 했다라는 게 아쉬운 포인트죠. 뭐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제 우승을 못한 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시즌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2등도 잘한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올 시즌 시작할 때, 뭐, 개막 주간에 레이더스에게 패배를 한 직후에는, 야, 올 시즌도 조졌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시즌을 그냥 뭐, 진짜 오버어치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였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올 시즌을 치러 오면서 특히 플레이오프에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이건 다음 시즌이 되면 이미 분석이 다 끝나고 그 부분 상대 팀들이 공략을 해가지고 들어올 텐데 특히나 올 시즌만큼 쉬운 스케줄이 절대 아닐 거거든요. 지구 우승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 약점들에 대한 보강을 오프 시즌에 잘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오라인에 대한 보강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하고 리시버 그리고 이제 엣지 요 정도를 좀 잘 보강을 해서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뷰 때 짚어주셨듯이 이제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어떤 스타들, 그다음에 이제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에게 꽤나 이제 가고 싶은 이제 매력적인 행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지난 오프 시즌보다는 훨씬 더 이런 협상력에서도 더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달라진 입지를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영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한 시즌이 끝나게 됐네요. 매번 시즌이 끝날 때 정말 아쉽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 이번 시즌은 이제 슈퍼볼까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또 올라왔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25 시즌도 이제 너무 재밌었고 아마 이제 곧 뭐 새로운 감독 코치, 그다음에 이제 FA를 통한 선수들의 이적, 뭐 이런 것들이 또 3월에 이제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말에 이 피츠버그에서 또 NFL 드래프트가 열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오프 시즌 이야기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아마도 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또 한 팀씩 이런 오프 시즌의 변화들을 다루는 네, 그런 컨텐츠들로 저희가 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휴식기를 가진 이후에 또 다양한 얘기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